그래서 쏠 건가?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얼어붙은 강원도 화천의 밤 공기를 단숨에 베어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GOP 철책 너머 비무장지대를 등지고 선 여인의 목소리였다. 희미한 달빛에 드러난 실루엣은 가냘팠지만 그 음성만큼은 칠성부대 전체를 호령하는 듯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움직이면 쏜다. 빨리 신원을 밝혀라. K 소총을 움켜쥔 김상병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옆에 있던 이병장은 잔뜩 인상을 쓴 채 욕지거리를 삼켰다. 제대를 2달 앞둔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어이없는 순간이었다. 민간인. 그것도 젊은 여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저 당당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신원 확인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하에 불응할 시 발포하겠습니다. 이병장이 나름대로 FM대로 소리쳤지만 여자는 코웃음 쳤다. 발포? 자네들 지금 장전은 하고 말하는 건가? 조정관은 안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두 병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여자의 말대로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간 근무에 나선 이후 한 번도 조정관을 단발에 놓은 적이 없었다. 귀찮았고 그럴 일도 없을 거라 여겼다. 설마 간첩이 나타나겠어 하는 안일함. 그 안일함의 정곡을 정체불명의 여인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5분 대기조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따뜻한 내무반에서 TV를 보고 있으려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으려나. 여자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다. 김상병은 이제 공포를 느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북에서 내려온 특수 공작원일지도 모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하, 보고 발포. 그토록 닳도록 외웠던 경계 근무 수칙이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가만히 있어. 진짜 쏜다. 쏴. 어디 한번 쏴보시지. 자네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 손에 든 이 돌멩이가 자네 이마에 먼저 박힐지 아니면 자네들 총구에서 불이 먼저 뿜어져 나올지 내기라도 해볼까?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발밑에 돌멩이 하나를 주워 손안에서 가볍게 굴렸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 이병장과 김상병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것은 실전 상황이다. 훈련이 아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에 짓눌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꼴사납군.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킨다는 놈들이 고작 이 정도라니. 여자는 혀를 차며 손에 든 돌멩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철책 아래 작은 구멍으로 휙 던졌다. 금속성의 무언가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초소 바닥을 굴렀다. 그거 보고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 15분 주지. 이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 이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 두 병사는 홀린 듯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단 하나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이었다. 육군 준장 강유라.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직책. 제7보병사단장. 이병장의 눈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로 커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신분증을 놓칠 뻔했다. 사단장? 우리 사단장? 그 최연소 여자 사단장이라고 뉴스에서 떠들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왜 사복을 입고 그것도 철책 너머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김상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병장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단장의 시선이 마치 수천 개의 총구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취했던 행동들, 그리고 안일했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자는 아니 7사단장 강유라는 차가운 눈으로 두 병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겁먹은 병사 2명이 아니었다. 구멍 뚫린 안보, 녹슨 정신력, 그리고 위기 앞에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현실 그 자체였다. 14분 남았다. 강유라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대지에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이 칠성부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새벽 2시. 칠성부대 지휘통제실의 모든 전화기에 불이 났다. 전 연대, 전 대대, 전 직할부대 지휘관 및 참모, 전원 5분 내로 사단 사령부 연병장으로 집합. 복장은 전투복. 반복한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5분 내로 집합. 사단 작전 참모 박진섭 대령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2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비상은 처음이었다. 진돗개 하나 발령도 적 특작부대 침투 상황도 아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단장의 명령. 그것도 분노에 찬 명령이었다. 불과 10분 전 GOP 소초장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단장님이 민간인 복장으로 철책을 점검하셨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연병장에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간부들이 도열했다. 연대장부터 이제 막 임관한 소위까지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잠결에 뛰쳐나와 전투와 끈을 제대로 매지 못한 대위, 허둥지둥 방탄모를 챙겨든 중령.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일이야? 작전 참모님 목소리가 거의 살인적이던데. 뭐 큰 거 터졌나? GOP 쪽에서 연락 온 거 있어? 총성이라도 들렸나? 웅성거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병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지휘통제실과 연결된 마이크가 켜졌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군들에게 묻는다. 강유라 사단장의 목소리였다. 지휘통제실의 통신 장비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였지만 그 차가운 분노는 수백 명의 간부들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했다. 제군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군복을 입고 있는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연병장은 별들의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조금 전 나는 민간인 복장으로 칠성부대가 관할하는 GOP 철책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다. 움직이면 쏜다고 외치던 병사의 총에는 약실이 비어 있었고 조정관은 안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하에 불응시 발포하겠다던 병사는 정작 내 위압감에 눌려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특히 GOP를 책임지는 연대장과 대대장들은 사색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쏠 건가? 라고. 그들은 쏘지 못했다. 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경계 근무는 그저 지루한 밤을 때우는 시간이었고 철책은 적을 막는 방어선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벗어날 수 있는 귀찮은 족쇄였을 뿐이다. 강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것이 제군들이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다. 이것이 제군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았다는 지휘 철학의 결과물이다. 적이 총을 들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맨몸의 여자가 나타나 말 몇 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래성. 그게 바로 제군들이 만들어 놓은 칠성부대의 민낯이란 말이다. 사단장님. 마침내 한 연대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잔뼈 굵은 보병 연대장 박진섭 대령이었다. 그는 강유라가 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젊다는 것, 그리고 여자라는 편견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병사들의 일탈을 가지고 부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저희는 조국을 위해. 조국? 강유라가 그의 말을 비웃듯 끊었다. 박 대령. 자네가 말하는 조국이 대체 무엇인가? 자네가 지켜야 할 조국이 어젯밤 자네 연대의 철책 아래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만약 내가 간첩이었다면 자네가 말하는 그 조국은 지금쯤 불바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일부 병사들의 일탈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박진섭 대령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자네들 모두 계급장 떼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제7보병사단에는 연대장도 대대장도 없다. 오로지 부끄러움을 아는 군인과 그렇지 못한 군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오늘 제군들에게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다. 스피커가 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연병장 조명탑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며 어둠을 몰아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사단장 강유라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간인 복장이 아닌 각 잡힌 전투복의 준장 계급장을 번뜩이며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자루의 K 소총이 들려 있었다. 방금 전 GOP에서 회수해온 바로 그 총이었다. 조정관은 여전히 안전에 놓여 있었다. 강유라는 수백 명의 간부들 앞에 섰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소총을 박진섭 대령의 발 앞에 던졌다. 철커덕 마이너스. 차가운 쇳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총소리가 아니었다. 칠성부대의 자존심이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간부들의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지금부터 칠성부대 전 부대는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강유라의 선언은 피를 부르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다. 전원 군장 착용한다. 완전 군장이다. 군장에 벽돌 2장씩 추가한다. 강유라의 명령은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화천의 연병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새벽부터 소집된 간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관물대를 뒤져 군장을 꾸려야 했다. 사단장님, 이건 월권이십니다. 규정에 없는. 한 젊은 소령이 항의하려 했지만 강유라의 싸늘한 눈빛에 말을 멈췄다. 규정? 어젯밤 철책에서 자네들이 지켰던 규정은 무엇이었나? 적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교본은 자네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캐비닛 안에 처박혀 있는 먼지 쌓인 책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칠성부대의 새로운 규정이고 교본이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으며 간부들의 군장을 일일이 확인했다. 반합에 돌멩이를 채워 무게를 늘리는 장교, 몰래 전투화 끈을 느슨하게 매는 장교.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그 모든 것을 잡아냈다. 김소령. 자네는 조국을 지키는 것보다 자네 어깨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가 보군. 군장 다시 싸. 내용물 내가 직접 확인한다. 박대위. 그렇게 느슨하게 맨 전투화로 유사시에 5분 안에 진지 점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다시 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단순히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사소한 준비 부족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수십 권의 교범과 작전 계획은 강유라의 실전적인 지적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지금부터 사단 사령부 뒤편의 매봉산 정상까지 완전 군장으로 구보한다. 열외는 없다. 연대장도 대대장도 그리고 나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매봉산은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이었다. 일반 등산로도 아닌 훈련을 위해 개척된 가파른 산악 구보 코스는 평소에도 체력 좋은 특급 전사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을 수백 명의 장교들이, 그것도 벽돌까지 넣은 완전 군장으로 구보하라는 것이다. 사단장님께서도 말입니까? 박진섭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의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대장 직책에 오른 이후 이런 식의 몸으로 구르는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박대령? 강유라는 자신의 군장을 둘러맸다. 다른 간부들과 똑같은 군장, 똑같이 벽돌 2장이 들어간 가냘픈 체구였지만 25K 주윤 좋기 넘어 보이는 군장을 짊어지는 모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내가 어젯밤 철책에서 본 것은 무너진 경계 시스템이 아니다. 무너진 정신이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위기를 잊어버린 군인의 정신. 그 정신을 다시 세우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육체의 한계를 느껴봐야 정신의 나태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이 틀렸나? 그녀는 박진섭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박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아니, 너무나도 맞는 말이어서 전곡을 찔려서 아팠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보고서와 회의, 결제 서류에 파묻혀 야전의 감각을 잊고 살았다. 발로 뛰는 지휘관이 아니라 입으로 지시하는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출발한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낙오자가 발생하면 그건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대 지휘관의 책임이다. 대대장이 뒤처지면 연대장이, 연대장이 뒤처지면 사단장이 책임진다. 우리는 하나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마지못해 터져나왔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다시.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함성이 터져나왔다. 강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장 선두에 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매봉산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사단장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으로 가득했던 간부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앞에서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묵묵히 달려가는 강유라의 작은 등. 그 등은 수백 명의 간부들에게 그 어떤 훈시나 정신교육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헉헉 도저히 못 가겠다. 한 젊은 중위가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의 옆을 지나던 대대장이 말없이 그의 군장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하나 더 짊어졌다. 일어나. 여기서 퍼지면 우리 대대 전체가 퍼지는 거다. 박진섭 대령도 마찬가지였다. 옆에서 비틀거리는 참모의 팔을 붙잡아주며 함께 걸었다. 계급과 직책은 무너진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전우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정상. 모두가 탈진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유라 역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정상을 둘러쌌다. 정상에서는 칠성부대의 모든 주둔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비무장지대와 북녘의 산악까지. 보이는가? 강유라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곳이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다. 그리고 저 너머에는 우리가 총을 겨눠야 할 적이 있다. 어젯밤 우리는 저 적에게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내어줄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반항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제군들에게 완벽한 군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나 또한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군인이 되자.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를, 내가 짊어진 이 총의 의미를,
매 순간 잊지 않는 군인이 되자. 그것이 내가 제군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다. 그녀는 자신의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벽돌 2장을 꺼내 보였다. 이 벽돌은 제군들이 짊어졌던 나태함과 안일함의 무게다. 오늘 이 정상에 그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강유라가 던진 벽돌 2장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군장에서 벽돌을 꺼내 던지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벽돌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깨부수는 함성처럼 매봉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진섭 대령은 말없이 강유라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사단장님, 저희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유라는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칠성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매봉산의 결의가 채 식기도 전에 강유라는 칠성부대 전체를 뒤흔들 2번째 폭탄을 던졌다. 그녀는 모든 지휘관을 사단 사령부의 대형 작전 상황실로 다시 소집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군사 지도와 첨단 스크린들. 이곳은 칠성부대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평소라면 엄숙하고 질서정연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지금부터 전시작전 계획 검토 회의를 시작한다. 강유라의 선언에 간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작전계획 검토 회의는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사단장 주관으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각 연대장은 현재의 방어 계획을 브리핑하도록. 3년대장부터 박진섭 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적의 예상 침투로 아군의 병력 배치, 화력 지원 계획, 예비대 운용 방안까지 수십 년간 다듬어지고 수많은 선배 지휘관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방어 계획이었다. 브리핑을 듣는 다른 지휘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빈틈없고 논리적인 계획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박 대령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강유라의 표정은 싸늘했다. 훌륭한 보고서로군, 박 대령. 마치 잘 쓴 소설을 한 편 읽은 것 같아. 네. 저기 우리가 짜놓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정직하게 움직여줄 거라고 정말 믿는 건가? 강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에 든 지휘봉으로 박 대령이 주요 방어선이라고 설정해 놓은 곳들을 가리켰다. 우리가 이곳에 M-48 전차를 배치하고 저곳에 K-9 자주포를 위치시키면 적은 저긴 강하니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고 친절하게 돌아가 줄까? 오히려 우리의 이런 예측 가능한 배치를 역이용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지점에 가장 취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 예비대를 운용하고 그 예비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 시간 동안 전방의 병사들은 온몸으로 적의 공격을 버텨내야 하는데 그 희생은 작전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는 비용인가?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대령의 논리를 파고들었다. 우리는 항상 적이 정면으로 올 것이라고 가정하지. 왜인가? 그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대응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가장 아픈 곳,
가장 예상치 못한 곳을 파고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이런 곳. 강유라의 지휘봉이 지도상의 한 지점을 찍었다. 그곳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대규모 병력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곳이었다. 사단장님, 그곳은 특수부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희도. 우리에게 불가능하면 적에게도 불가능한가? 만약 적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바로 그곳을 통해 특작부대를 침투시켜 우리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끊어버린다면 전방의 우리 병력은 적의 주력 부대와 싸우기도 전에 고립되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될 거다.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 있지, 박대령? 작전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성에 젖어 있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다. 강유라는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상식의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고 있었다.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금부터 적은 교범이 아니라 살아있는 광인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미친놈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더 미친놈이 되어야 한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정보처 소속의 최민준 소위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말해보게, 최 소위. 저 사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 적의 주력이 남아할 때 저희 역시 일부 병력을 북쪽으로 보내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지휘부를 타격하는 역침투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방어선에만 묶여있는 수동적인 군대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노리는 능동적인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 소위의 말에 몇몇 고참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현실성 없는 소리.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진섭 대령 역시 미간을 짚었다. 너무나 위험하고 도발적인 발상이었다. 하지만 강유라는 웃고 있었다. 싸늘한 냉소가 아닌 진짜 미소였다. 좋은 생각이다, 최 소위. 바로 그거야.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땅에서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왜 항상 얻어맞고 나서야 반격해야 하는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땅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강유라는 최 소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상황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사단 전체 연대급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정해진 시나리오는 없다. 각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광인이 되어준다. 한쪽은 방어, 한쪽은 공격.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의 허를 찔러라. 지도를 보고 탁상 공론하는 것은 오늘로 끝이다. 지금부터는 실제 지형과 실제 병력을 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는 진짜 전쟁을 시작한다. 간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각 부대의 자존심 그리고 지휘관 개개인의 명예가 걸린 실전이었다. 특히 박진섭 대령의 눈빛은 복잡하게 타올랐다. 그는 방금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적 지식과 경험이 낡은 유물 취급을 받았다.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강유라의 논리에 대한 일말의 수긍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평가는 내가 직접 한다.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이 훈련에서 패배하는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원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이상. 회의 끝. 강유라가 돌아서서 상황실을 나갔다. 남겨진 간부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낡고 익숙한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낯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박진섭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잊고 있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승부욕,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맹렬한 투지였다. 생각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주일 뒤 화천과 철원 일대의 광활한 훈련장은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했다. 청군과 황군, 박진섭 대령이 이끄는 3년대가 청군이 되어 기존의 방어선을 사수하고 떠오르는 신의 지휘관인 김철규 대령의 5연대가 황군이 되어 공격을 맡았다. 강유라 사단장은 사단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양부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MILES 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장비가 모든 병사와 장비에 부착되어 모든 교전 결과는 즉시 데이터로 전송되었다. 죽고 사는 것이 숫자로 기록되는 냉혹한 전장이었다. 훈련 개시. 강유라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거대한 모의전쟁의 막이 올랐다. 박진섭 대령은 이를 갈았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강유라에게 소설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은 그날 이후 그는 기존의 작전 계획을 모두 폐기했다. 그리고 부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짰다. 그는 강유라가 지적했던 예측 가능한 방식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미친놈이 되어주지. 박 대령은 주력 부대를 전통적인 방어선이 아닌 후방에 예상치 못한 곳에 매복시켰다. 대신 최전방에는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하여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다. 적이 미끼를 물고 깊숙이 들어왔을 때 좌우와 후방에서 동시에 포위하여 섬멸한다는 대담하고 위험한 기동방어 계획이었다. 성공하면 대승이지만 실패하면 부대 전체가 각계격 파당할 수 있는 도박이었다. 한편 공격을 맡은 5연대장 김철규 대령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평소에도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전술 운용으로 명성이 높았고 사단장의 새로운 방침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3년대장은 뼛속까지 교범인 사람이야. 분명 방어선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웅크리고 있겠지. 우리는 정면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특임대를 산악지형으로 우회시켜 3년대 지휘부를 직접 타격한다. 뱀의 머리를 치면 몸통은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 김 대령의 예측대로 훈련 초반의 흐름은 황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황군의 주력 부대가 청군의 방어선을 거세게 몰아붙이자 청군의 방어선은 예상보다 쉽게 무너지는 듯 보였다. 역시나 3년대 별거 아니군. 전부대 진격 속도를 높여라.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한다. 김 대령이 호기롭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다. 청군의 방어선을 뚫고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한 황군의 기갑부대 좌우에서 지축을 흔드는 폭음이 터져나왔다. 박진섭 대령이 숨겨두었던 대전차 미사일과 매복 전차들이 불을 뿜기 시작한 것이다. 황군의 선두부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MILES 장비에서는 사망과 장비 파괴를 알리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다. 후퇴하라. 김 대령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진섭 대령의 주력 부대가 후방에서 나타나 황군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황군은 완벽한 포위망에 갇힌 도간의 쥐신세가 되었다. 이럴 수가 박진섭 그 양반이 이런 도박을 할 줄이야. 김 대령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박진섭이라는 관성을 얕보았고 그 대가는 처참했다. 지휘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박 대령, 드디어 껍질을 깨기 시작했군.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내 사라졌다. 스크린 한쪽 구석,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황군의 작은 점 몇 개가 지도 위를 빠르게 움직여 청군의 깊숙한 후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민준 소위가 이끄는 특임대였다. 김철규 대령은 주력이 포위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훈련 개시 직전 최 소위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주력 부대가 실패하더라도 너희는 임무를 완수해라. 청군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만이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 소위와 그의 팀은 김 대령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주력 부대의 교전 상황을 역이용했다. 모두의 시선이 전방의 격전지에 쏠린 사이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험준한 지형을 이정표 삼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청군의 두뇌인 박진섭 대령의 연대 지휘소였다. 한편 대승에 도취한 청군 지휘소는 축제 분위기였다. 연대장님, 황군 주력의 80% 이상을 경멸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작전 참모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박진섭 대령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에 젖어들었다. 강유라 사단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좋아. 남은 적들을 소탕하고 훈련을 마무리하도록. 박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 탕, 탕. 지휘소 밖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공포탄이었지만 그 소리는 실제 총성보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곧이어 지휘소 천막이 찢어지며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준 소위였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박진섭 대령님, 지금부터 당신은 황군의 포로입니다. 최 소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휘소에 울려 퍼졌다. 박 대령과 그의 참모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의 MILES 장비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비정한 경고음이 울렸다. 전술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한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청군 지휘부 경멸. 황군 승리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모든 참모들이 경악하며 강유라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승리한 황군도 패배한 청군도 아닌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던 최민준 소위의 이동 경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쟁은 이기는 놈이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강유라는 나지막이 은조렸다. 박 대령은 이겼지만 죽었고 김 대령은 졌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최 소위는 그 모든 판을 뒤엎어버렸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침묵 속에서 강유라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전 지휘관 및 참모 30분 후 AAR 사후 검토 회의를 시작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승패를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AAR 회의가 열리는 사단 사령부 강당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황군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어리둥절함이, 청군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분함보다 더 깊은 충격과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박진섭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서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강유라는 아무런 서론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훈련 전 과정을 담은 영상과 데이터를 띄웠다. 김철규 대령. 네, 사단장님. 자네는 이겼다고 생각하나? 결과적으로는 저희 황군이 승리했습니다. 결과? 자네의 주력 부대 80%가 괴멸하고 살아남은 병력으로는 전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승리인가? 자네가 얻은 것은 적 지휘관의 목 하나뿐.
그 대가로 자네 부대원 수천 명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자네가 만약 실제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지휘했다면 자네는 부하들의 목숨으로 자신의 공명심을 채운 학살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다. 강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김 대령. 강유라는 시선을 돌려 박진섭 대령을 바라보았다. 박진섭 대령. 네. 박 대령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끌까끌했다. 자네는 왜 졌다고 생각하나? 박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제가 너무 전술적 승리에만 도취해 있었습니다. 적의 주력을 경멸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지휘부 방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오만과 방심이 부른 패배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다. 강당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한 부대의 지휘관이, 그것도 군 경력이 수십 년에 달하는 대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유라는 말없이 박 대령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맞다. 자네는 오만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패인은 아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최민준 소위가 이끌었던 특임대의 이동 경로를 띄웠다. 붉은 선은 청군의 모든 감시망과 경계망을 교묘하게 피해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었다. 자네는 적을 너무 정직하게 평가했다. 적이 대규모 부대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정해진 길로만 올 것이라고 믿었다. 자네가 깨부수려 했던 관성이 자네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다. 적은 물과 같다, 박 대령. 정해진 형태가 없다. 막으면 돌아가고 틈이 보이면 스며든다. 자네는 거대한 댐을 쌓는 데만 집중했지 그 댐의 작은 균열 하나를 살피지 못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강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번 훈련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군인은 있었다. 강유라는 최민준 소위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젊은 소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소위. 자네는 어떻게 적 지휘소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나? 저희는 처음부터 주력 부대의 교전을 미끼로 생각했습니다. 적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을 때가 다른 모든 곳의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지휘소의 위치는 박진섭 연대장님의 과거 훈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대장님께서는 항상 부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서도 통신이 원활한 특정 지점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몇 군데의 후보지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통신량을 감청하여 위치를 역산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고작 1개 소위가 연대장의 지휘 성향과 과거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작전을 세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자네는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웠다. 정보로 싸웠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그 허를 찔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제군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다. 그녀는 박진섭 대령과 김철규 대령을 번갈아 보았다. 박 대령은 훌륭한 전술가이지만 전략적인 시야가 부족했다. 김 대령은 대담했지만 자신의 부하들을 너무 쉽게 버렸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있고 최 소위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관성과 자만심이다. 그리고 최 소위에게는 있고 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유연한 사고와 상대에 대한 집요한 분석이다. 강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의 패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존심도 상하겠지. 하지만 이 패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료가 될 것이다. 나는 제군들이 완벽한 지휘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휘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의 실패를 잊지 마라. 뼈에 새겨라. 그리고 다시는 부하들을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마라. AAR 회의가 끝났다. 강당을 나서는 지휘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깊은 고뇌와 성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섭 대령은 강당을 나서지 않고 조용히 강유라에게 다가갔다. 사단장님, 오늘 저는 군 생활 30년 만에 가장 값진 패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강유라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강유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앳된 대위 시절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첫 부사수이자 작전 중 전사한 동료였다. 당시 지휘관의 경직된 판단과 예측 가능한 작전 계획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칠성 부대를 바꾸려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어이없는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이었다. 보고 있나 선배. 이제 겨우 한 걸음 뗐어. 창밖으로 칠성 부대의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부대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성장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강유라는 알고 있었다. 진짜 거대한 관성의 저항은 부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리라는 것을. 그녀의 파격적인 개혁은 이미 군 상층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감찰참모부장께서 내일 사단 긴급 전투준비 태세 현장 지도를 나오신다고 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칠성 부대의 변화를 시험할 진짜 거대한 적이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 이태준 중장. 그의 이름 석자는 육군 내에서 걸어다니는 교범, 살아있는 규정과 동의어였다. 뼛속까지 원칙주의자인 그는 단 한 번의 예외나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예고도 없이 칠성 부대를 찾는다는 소식은 강유라가 일으킨 개혁의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풍의 등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헬리콥터의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화천의 하늘을 찢었다.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강유라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도열해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이태준 중장은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연병장 전체를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편히들 있도록. 그의 첫마디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유라의 경례를 묵묵히 받은 뒤 곧장 사단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불필요한 의전이나 환담은 일절 없었다. 그는 싸우러 온 장수와 같았다. 사단장, 현재 칠성 부대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보게. 이 중장의 질문에 강유라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관성적인 사고의 타파, 유연한 지휘 구조, 실전 중심의 훈련 등 자신이 추진해 온 개혁의 핵심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지휘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이 중장은 차갑게 웃었다. 잘 들었네. 아주 이상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군.
그런데 강준장, 자네가 말한 그 유연한 사고라는 것은 육군 교범 몇 페이지에 근거하는가? 올 것이 왔다. 강유라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교범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장에는 있습니다. 교범은 과거의 전쟁을 기록한 역사서이지 미래의 전쟁을 예언하는 예언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소리. 수십 년간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고작 역사서란 말인가? 자네의 그 위험한 생각이야말로 우리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어. 이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휘 통제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은 군대는 모래성과 같아. 자네가 그럴듯한 전술 노름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투 준비 태세는 얼마나 이완되었을지 안 봐도 훤하군. 지금 당장 전 부대의 비상 소집을 발령하게. 5분 내로 전 병력은 화생방 방호 태세를 완비하고 주둔지 내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한다. 내가 직접 시간을 재보지. 전형적인 기본기 점검이었다. 이 중장은 강유라의 부대가 새로운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이고 절차가 중요한 화생방 훈련 같은 것은 엉망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절차와 규정, 시간 엄수. 이 모든 것이 교범에 명시된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훈련. 강유라의 유연성이 끼어들 틈이 없는 시험이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비상 소집을 발령하겠습니다. 강유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사단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병사들은 허둥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지난 몇 주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불시 훈련에 단련된 그들이었다.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방독면을 쓰고 보호의를 착용하는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병사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곧장 달려가지 않았다. 분대, 소대 단위로 흩어져 각자 맡은 구역의 주요 장비와 물자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다. 통신 장비에 덮개를 씌우고 중요 서류를 방수낭에 넣고 의무실에 약품을 옮겼다. 이 중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게 무슨 짓인가? 왜 병사들이 즉시 대피소로 집결하지 않는 거지? 저러다 시간 다 놓치겠군. 박진섭 대령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다. 중장님, 저희는 화생방 상황을 단순히 병사 개인의 생존 훈련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살아남아도 장비와 물자가 오염되어 전투를 지속할 수 없다면 그건 부대의 전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존 후 전투 지속에 초점을 맞춰 각계 병사들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 구역에 있는 자산을 먼저 확보한 뒤 집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궤변이야. 규정에도 없는 짓을. 그러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어쩔 셈인가. 이 중장이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병력은 자산 확보를 끝내고 일사불란하게 대피소로 집결을 완료했다.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에 최종 집결 완료 시간이 표시되었다. 4분 32초. 교범에서 제시한 목표 시간 5분보다 28초나 빨랐다. 심지어 병사들은 대피라는 단 하나의 임무가 아닌 자산 확보 후 대피라는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도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지휘 통제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 중장은 스크린에 찍힌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는 실패를 예상했다. 절차를 무시한 부대의 혼란과 시간 초과라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유라의 부대는 교범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지만 교범이 추구하는 목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달성해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중장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강유라가 그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병사들에게 왜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왜 방독면을 써야 하는지,
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원들입니다. 이태준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군 생활을 지탱해 온 규정과 절차라는 단단한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는 돌아서서 강유라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기본이 아닌 진짜를 봐야겠군. 사단장, 날 최전방 GOP로 안내하게. 자네가 이 모든 소동을 시작한 바로 그곳으로. 이태준 중장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벽을 위협하는 이 젊은 지휘관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GOP로 향하는 군용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이태준 중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험준한 산세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고 강유라 역시 불필요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몇 주 전 강유라가 칠성부대의 맨 얼굴과 마주했던 바로 그 소초였다. 상황을 보고받은 소초장과 병사들은 완벽한 군기를 유지한 채 그들을 맞았다. 이 중장은 내심 놀랐다. 불과 몇 주 만에 부대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나태함과 이완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잘 벼린 칼날 같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중장은 예고 없이 철책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희미한 달빛 아래 K2 소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경계를 서고 있는 두 명의 병사가 나타났다. 그날 밤에 이병장과 김상병. 이제는 각각 일병과 상병이 되어 있었다. 이 중장은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과 수행원 몇몇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일부러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철책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거동 수상자를 연기하는 것이다. 정지. 움직이면 쏜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돌아가라. 김상병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이전에 떨리던 염소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외침이었다. 누구냐? 암구호. 이일병 역시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접근하는 인원들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즉시 K2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에 놓는 철컥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위협보다 더 명료하게 들렸다. 수아 불응, 수아 불응. 3초 내로 응하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3, 2, 잠깐. 아군이다. 다급해진 부관이 소리쳤다. 하지만 병사들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암구호 확인 전까지는 모두 적이다. 즉시 엎드려. 완벽한 대응이었다. 교범에 나온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실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판단이 녹아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중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흠잡을 곳 없는 대응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종료된 후 이 중장은 두 병사에게 다가갔다. 수고했다. 대응이 훌륭하더군.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다. 예, 중장님. 만약 저들이 끝까지 불응하고 철책을 넘으려 했다면 정말 쐈을 건가? 그것은 병사의 신념을 떠보는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다. 김상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쐈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다. 망설여지지 않았겠나? 망설일 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저와 제 전우 그리고 제가 지키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1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병의 대답에 이 중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나 자만이 아닌 자신의 임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확고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 중장은 고개를 돌려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대체 어떻게 한 건가? 고작 몇 주 만에 겁먹은 소년을 전사로 바꿔놓았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하라니까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강유라의 대답에 이 중장은 코웃음을 쳤다. 스스로 생각하는 군대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야.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지휘 체계는 무너지고 조직은 와해될 뿐이다. 자네는 지금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는 더 이상 GOP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신념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강유라의 방식이 틀렸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사령부로 복귀한다. 가서 자네가 키운 그 스스로 생각하는 군대가 얼마나 잘났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사령부로 복귀한 이태준 중장은 곧바로 폭탄 선언을 했다. 지금부터 1시간 뒤 사단 포병여단을 포함한 전 화력 자산을 동원하여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목표는 내가 지정한다. 보병과 포병, 기갑의 유기적인 협동 능력을 직접 확인하겠다. 주변의 모든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고도 없는 실사격 훈련, 그것도 각기 다른 부대들의 협동 능력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훈련이었다. 준비 시간은 단 1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 중장은 강유라의 부대가 이 불가능한 임무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중장님, 최소한의 안전 점검과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은 너무. 박진섭 대령이 만류하려 했지만 강유라가 그의 팔을 막았다. 그녀는 이태준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히려 그의 도발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칠성부대가 왜 최강의 부대인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모든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낡은 신념과 새로운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칠성부대 알파 훈련장은 순식간에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1시간이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속에서 모든 부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유라가 구축한 새로운 지휘 체계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복잡한 서류 보고와 결제 라인은 생략되었다. 각급 지휘관들은 사전에 약속된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결정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태준 중장은 전망대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의 생각에 저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곧 끔찍한 실수와 실패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훈련 개시 5분 전, 통제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강유라는 헤드셋을 낀 채 지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전방의 목표 지점과 각 부대의 위치가 표시된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격 목표 전방 7km 지점, 적 기계화 부대 집결지. 좌표 델타-에코-7-5-4.
제한 시간 10분. 보병, 기갑, 포병의 통합 화력으로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훈련 개시. 이 중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명령을 하달했다. 시작부터 극악의 난이도였다. 7km 밖의 가상 목표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부대가 협동하여 10분 안에 초토화시켜야 했다. 최민준 소위 관측 보고. 지휘권을 위임받은 박진섭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갈랐다.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던 최민준 소위의 관측조 FO로부터 즉시 보고가 들어왔다. 현재 목표 지점 적 전차 12대, 장갑차 20여 대 밀집. 기상양호. 사격 가능. 좋아. 포병. 초탄 효력사 준비. 박 대령의 명령에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신을 돌렸다. 하지만 그때 이 중장의 수행 장교가 통제실에 새로운 상황을 부여했다. 상황 발생. 상황 발생. 아군 포병 진지 2km 전방, 적 특작부대 출현. 아군 포병 진지 위험. 이 중장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포병이 적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 특작부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교범대로라면 포병은 즉시 사격을 중지하고 진지 방어에 들어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어느 쪽이든 10분 안에 목표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중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어쩔 셈이냐 강유라.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강유라의 목소리가 아닌 박진섭 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대 대장. 예, 연대장님. 내 놈들에게 맡기겠다. 포병 진지를 위협하는 적 특작부대를 즉시 경멸하고 포병이 마음 놓고 사격할 수 있도록 어무하라. 할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근처에 있던 보병 3대대가 즉시 기동하여 포병 진지 앞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동시에 예비로 대기 중이던 K-1 전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포병 진지 측면으로 파고 들어갔다. 보병과 기갑이 스스로 판단하여 포병을 위한 살아있는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포병. 계속 사격 준비. 다른 놈들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해. 이것이 강유라가 만든 군대였다. 지휘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중앙 집권적 군대가 아니었다. 각 부대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는 유기체 같은 군대.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군대였다. 사격. 마침내 박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쾅!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십 발의 155포탄이 하늘을 갈랐다. 포탄들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소위 탄착군 수정. 목표 중앙에서 우측으로 50, 아래로 100. 효과 아주 좋음. 추가 사격 요청. 최민준 소위의 정확한 유도에 따라 2차, 3차 포격이 이어졌다. 그와 동시에 전방에 배치된 K-1 전차들이 맹렬한 속도로 기동하며 적 기계화 부대의 넓은 표적들을 향해 직접 조준 사격을 퍼부었다. 포병이 광역 피해를 입히고 기갑이 남은 적들을 사냥하는 완벽한 협동 작전이었다. 전망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태준 중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혼란, 실수, 실패. 그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앞에서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기 다른 부대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목표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포탄이 목표 지점에 떨어지고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최종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소요 시간 9분 17초. 목표 명중률 98.7%.
완벽한 성공.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조건 속에서 이루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전망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이태준 중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중장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벗어들었다. 그의 평생의 신념과 자존심이 저 무자비한 포화 속에서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젊은 여군이 옳았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강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강준장, 자네가 만든 이것은 군대인가, 아니면 그저 잘 훈련된 일일대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이나 비아냥거림이 없었다. 대신 깊은 경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진짜 적 앞에서 이 일일대를 자네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나? 이태준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감찰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칠성부대는 육군 교범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하다. 이 모순된 문장을 그는 과연 쓸 수 있을까? 그가 떠난 전망대에 홀로 남은 강유라는 먼지가 피어오르는 훈련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이 중장의 마지막 질문이 그녀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통제할 수 있겠나? 그녀의 개혁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깨운 이 거대한 힘을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오직 그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진짜 전쟁은 어쩌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몰랐다. 저 멀리 북녘의 산하가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이태준 중장이 떠난 훈련장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화약 냄새는 서서히 옅어졌지만 그의 마지막 질문은 강유라의 뇌리에 짙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일일대를 통제할 수 있겠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깨워버린 힘의 본질과 그 힘을 이끌어야 할 지휘관의 무한한 책임을 묻는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칠성부대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훈련 시간 외에도 335 모여 전술을 토의했고 간부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격렬하게 논쟁했다. 부대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강유라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이 거대한 에너지를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강함에 도취되어 오만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녀는 매일 밤 집무실에서 낡은 사진 속 전사한 동료를 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전문이 도착했다. 이태준 중장의 감찰 결과 보고에 대한 상부의 최종 결정이었다. 박진섭 대령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집무실에 모였다. 그들의 운명이 걸린 판결의 시간이었다. 강유라는 침착하게 전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육군 본부는 우리 7사단을 미래형 전투교리 연구시범 부대로 지정했다. 네. 현행 교범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훈련 및 부대 운용 권한을 일부 인정하며 그 성과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다. 집무실 안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질책도 징계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신임도 아니었다. 시험대. 그것이 상부가 내린 결론이었다. 낡은 성벽을 허물지는 못했지만 성벽 너머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허락해준 셈이다. 이태준 중장이 자신의 신념을 꺾는 대신 강유라의 도전을 군 전체를 위한 거대한 실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박진섭 대령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우리가 해낸 것 같습니다. 강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박대령.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연병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지휘관과 각 부대 대표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집결시키게. 내가 직접 할 말이 있다. 1시간 뒤 칠성부대를 이끄는 핵심 인력들이 모두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강유라는 단상 위에 올라섰다. 마이크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성으로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제군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많은 것을 겪었다. 부끄러움과 분노로 시작해 육체의 한계와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얼마 전 한 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우리가 만든 이 부대는 군대인가 아니면 그저 잘 훈련된 이리떼인가 라고.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다. 그렇다. 우리는 이리떼다. 강유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동료의 등을 믿고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맹렬한 이리떼다. 우리는 적의 숨소리를 듣고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가장 약한 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혜로운 이리떼다. 우리는 굶주렸고 거칠며 두려움을 모른다. 그녀의 말에 병사들의 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유라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하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호자다. 우리는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이리떼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성벽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다른 이유이며 군인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녀는 가슴에서 칠성부대의 부대 마크를 떼어 높이 들어 올렸다. 7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다. 우리의 이마에 박힌 저 7개의 별을 기억하라. 저 별은 길 잃은 자들의 이정표이자 어둠을 지키는 파수꾼의 눈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고뇌하는 살아있는 별들이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가장 밝은 북두칠성이 될 것이다. 그녀는 부대 마크를 다시 가슴에 붙였다. 오늘부터 칠성부대의 구호는 이것으로 한다. 내가 생각하고 라고 외치면 제군들은 판단하며 라고 외친다. 그리고 다 함께 승리한다. 라고 외친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군가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강유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외쳤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 함께 승리한다. 그 함성은 화천의 새벽 하늘을 가득 메우고 휴전선 너머 북녘의 산하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효였다. 그날 밤 강유라는 다시 한번 GOP 철책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복이 아닌 별 하나가 선명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야간 경계에 근무 중인 한 젊은 병사에게 다가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상병이었다. 고생이 많다, 김상병. 충성. 사단장님. 김상병은 흠칫 놀랐지만 이전처럼 겁에 질리지는 않았다. 그의 경례에는 절도와 함께 자신감이 묻어났다. 무섭지 않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강유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김상병은 잠시 철책 너머 어둠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강유라를 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지?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는 전우가 있고 제 등 뒤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생각하는 힘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강유라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졌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 자네는 무엇을 지키고 있나? 김상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신념을 담아 대답했다. 이 철책 너머의 평화와 이 철책 안에서 단잠을 주무실 저의 가족과 국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칠성부대원의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강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철책을 따라 걸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북단을 지키는 강철의 부대, 칠성부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의 중심에 그녀가 서 있었다.